안녕하십니까. 네, 30년 걸어갈 30년을 준비하는 청년 리더들이 모인 것을 믿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이렇게 귀한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에 제가 이렇게 강사를 설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인 것 같습니다. 어, 먼저 저를 위해서 잠깐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족하고 약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귀한 청년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플랫폼을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심부름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귀한 청년들이 후대를 살리는 걸어갈 30년을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해보죠. 저 이런 거 해보는 게 진짜 소원이었거든요. 이런 거 다 목회자분들만 하시는데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걸어갈 30년의 주역이십니다. 좋네요.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해보니까 좋은데요. 네, 당신은 237 복음화의 플랫폼입니다. 네, 맞습니까? 여러분 237 복음화의 플랫폼이 맞습니까? 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그거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러분이 플랫폼이라는 걸, 네, 그거를 확인하고 또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주제 안에서 우리 플랫폼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한번 소통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일개 서리 집사가 감히 이곳에 네,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자, 어이구. 네. 네. 궁금하시죠? 제가 누군지. 네. 지금 LBTMPO 강의를 맡으신 강사분들이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 오셔서 그분들 성함은 그냥 이름만 들어도 정말 모델 되신 분들, 전도자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이성미라는 사람이 누구지? 하고 좀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있으신가요? 네,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그리고 제가 하는 업 가운데에서 좀 여러분에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금방 와닿을 수 있도록 제가 평생 강의만 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전달력이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전달하고 그리고 플랫폼이라고 하는 복음 가진 플랫폼의 중심에 선 장소,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변화들을 이끌 수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는 그런 중심 가진 자를 위해 통해서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한번 같이 좀 나누고 소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예원교회 집사입니다. 제가 장로님들하고 얘기할 때 늘 그러는데 그깟 서리 집사입니다. 네, 그래서 제일 그 일을 많이 하고 그깟 서리 집사는 갱그리아 베베처럼 정말 일꾼으로 쓰임 받는 그런 집사고요. 그 일꾼으로 쓰임 받는 그 업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다 보니까 IT 인턴십 팀장을 맡아서 렘넌트 데이와 그리고 18년도, 19년도 이렇게 그 IT 인턴십을 진행을 하고 있고 19년도에는 너무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IT 인턴십 외에도 다른 인턴십을 계속 문을 열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52개 분야의 인턴십의 전체 네, 그런 플랫폼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숙명여대 컴퓨터학과를 나왔고요. 숭실대 정보과학 대학원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공부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 직업은 전도자입니다. 네,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부업으로는 프리랜서 강사고요. 현재는 HP 교육센터에서 클라우드 쪽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리눅스 분야는 워낙 오랫동안 그 20년 넘게 아주 리눅스에서 초창기 멤버로 이제 공부를 해왔고요. 현재는 이제 리눅스보다는 클라우드, 컨테이너 잘 모르실 거예요.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한 분야인가 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벽을 통과하기가 어려운가 보네, 포인터가. 뭐 단행본과 교육교재를 여러 권 만들어서 교육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가 네, 저고요. 제가 LVTMPO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묵상을 하면서 사도행전 2장 말씀 전체를 가지고 좀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2장 말씀의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와 그리고 마지막 절 말씀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전체 묵상을 했는데 한번 같이 이런 것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합독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언제 해보겠습니까? 저는 이런 마음을 갖거든요. 여러분하고 처음 만남이자 마지막 만남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청년들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아니면 줄 수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랍니다. 네, 같이 한번 합독 한번 해보시죠. 제가 먼저 하는 거죠, 합독은. 그죠? 네. 합독은 같이 하는 거. 교독이죠? 미안합니다. 살짝 긴장한 거 티냈네요. 네. 네, 교독 한번 해보죠. 혼자 다 읽으면은 네, 좀 그러니까.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이런 플랫폼과 이런 아웃소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LVTMPO입니다. 자, 레버리지는 그리스도 복음이시죠. 바람같이 불같은 그런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주인으로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레버리지가 되고요. 그리고 벳셀은 그러시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모인 사람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릇이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트랜스미션, 전하는 거죠. 그죠? 네, 무엇을 전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8절까지 각국의 유대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 방언을 통해서 그들과 소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36절까지 저는 노바디 현장으로 바라봤습니다. 15개 나라. 네, 그들에게 바로 오순절 날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담대하게 전하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노바디 현장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이스라엘 사람들이 묻죠. 두려워 떨면서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네, 질문이 가진 자들이 모이는 곳, 그곳이 플랫폼입니다. 오늘 말씀하셨죠. 우물가에 왜 모입니까? 네, 비행장에 왜 모입니까? 그곳에 내가 원하는 답이 있기 때문이죠. 그때 제자들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필요한 것을 주는 그 답을 주는 그 현장을 저는 플랫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플랫폼입니다. 네. 그리고 아웃소싱. 그 제자들이 이제 몇으로 3천 제자로 모였습니다. 날마다 떡을 떼고 날마다 성전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아웃소싱 되었네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제자들을 더하여 주셨으니까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냥 그 안에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LVTMPO가 그대로 젖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돌아가시거든 한번 깊은 묵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는 IT 하는 사람입니다. 네, IT 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왜 세우시려고 하셨을까? 정말 질문 많이 했어요. 사실은 좀 되게 안 떨리는 것처럼 보이죠? 떨리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네, 미안합니다. 네, 떨린다고 하죠. 네,
상당히 지금 많이 떨리는데 원래 강의할 때는 이렇게 절대 떨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영적인 공간 안에 세워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긴장을 하게 되고 일주일 내내 흑암만 꽂고 왔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청구져서 엄청 동원됐을 거예요. 제가 일주일 전부터 동원을 시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고 왔는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일개 서리집사를 세워서 청년들과 무엇을 소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받은 말씀은 원단 1, 2강 말씀이었습니다. 걸어온 30년. 네, 걸어온 30년은 정말로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답을 아시는 분들이 모여서 훈련받아서 그리고 렘넌트들을 세우고 현장을 살리고 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 그 과정이 전부 걸어온 30년이죠. 근데 이대지에서 또 이렇게 이강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걸어갈 30년. 여러분 걸어갈 30년을 저는 묵상하면서 이래서 나를 세우셨구나. 여러분들이 걸어갈 30년은 누구를 위해서 걸어갈 30년입니까? 제목이 나왔었죠. 누구? 후대를 위해서. 여러분은 후대를 위해서 걸어갈 30년을 걸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나를 위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나와 그리스도를 1대1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될 분은 후대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후대는 누굽니까? 지금은 뭐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이런 아이들이 후대가 되겠네요. 그럼 그 후대가 30년 후에는 어느 자리에 서 있어요? 여러분과 같은 청년의 자리에 또는 중직자의 자리에 서 있겠죠. 이제 다락방은 그 후대들이 중심으로 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30년 후에 걸어갈 후대를 마음에 품고 여러분의 복음을 확인하고 여러분의 플랫폼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전하게 하려고 부르셨구나. 다 했으니까 가야 되겠네요. 네. 자, 그 후대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할게요. 그 후대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품어야 될 여러분이 세워야 될 그 후대들이 살아갈 세상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1차 산업도 있었고 2차 산업도 있었고 3차 산업도 있었고 4차 산업도 있었었죠. 1차 산업의 경우에는 농경에서 뭐 기계로 들어간 거, 2차 산업은 그런 기계 서비스에서 기계에서 서비스로 넘어간 거, 3차 산업의 경우에는 서비스가 이제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웹 형태로 변화된 거. 그럼 4차 산업은 뭘까라고 이야기를 해보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4차 산업은 뭘까요? 뭔가 그 인공지능들이 막 움직이고 그런 게 4차 산업일까요? 사실 실리콘밸리에서는 4차 산업이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의 주요 요소 하나가 키워드였기 때문에 굳이 이걸 4차 산업이라는 단어로 묶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4차 산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4차 산업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디지털 사회와 그다음 현실 사회, 디지털 사회가 현실 사회로 또 현실 사회가 디지털 사회로 서로 융합되어지는 걸 4차 산업이라고 하죠. 단순하게 IT 기계, 인공지능 이런 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디지털과 융합되어져서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이걸 가지고 이제 4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4차 산업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거는 그냥 뭐 용어적인 이야기고요. 그러면 그 용어적인 이야기에서 저는 6가지 키워드를 좀 여러분에게 그래도 IT 하는 사람이니까 IT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이니까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ABCD5I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전하려고 합니다. 자, ABCD5I라고 하는 이 6가지 키워드는요.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빅데이터의 데이터 그리고 5G, IoT 이 부분에 대해서 장황하게 뭐 강의하듯이 설명하고 싶지만 제가 제일 잘 아는 분야니까 그러고 싶지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요. 이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세상입니다라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제가 영화를 한 편 틀어드릴 거예요. 저 이런 것도 해보고 싶었어요. 저 보통 수업할 때는 이런 거 잘 못 틀거든요. 영화 한 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언제가 배경이에요? 2054년이 배경이거든요. 근데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 아세요?
네, 제가 2001년에 결혼을 해서 그때 결혼한 남편이랑 같이 봤던 영화인데, 네, 보겠습니다. 지금 미래를 예측을 해요. 미래를 예측해서 범죄가 일어날 거를 미리 차단하는 겁니다. 굉장히 잘생긴 분이죠. 탐 크루즈가 네, 예측된 미래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언제 어느 순간에 범죄가 일어날지 찾아가서 범죄를 미리 막는 거죠. 자, 자동차가 집까지 알아서 내려주네요. 나 집에 왔어 하면 불은 자동으로 켜지고. 천장 조명 했더니 천장 조명 켜주고, 뭐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네. 그리고 아들의 영상을 볼 때 홀로그램을 통해서 네. 어떻게 보입니까? 네. 우리들 잘 알고 있는 3D 형태로 보여주고 있죠. 네. 자, 자동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보세요. 네, 이렇게 달리네요. 네,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의 5번째 단계까지 올라간 겁니다. 우리가 손을 전혀 쓰지 않고 가고요. 자, 안구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맞는 광고가 나옵니다. 눈이 마주쳐질 때마다 홍채 인식을 하는 거죠. 군사용 아주 작은 로봇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스파이더라고 하는 로봇을 8마리를 보내네요. 예,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자, 던져서 보냈더니 그들이 네, 이렇게 아주 작은 형태라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들끼리는 소통을 합니다. 네, 기계 하나가 문을 열고 있으면 다른 기계들이 나가죠. 네, 마치 어떤 그런 자, 홍채 인식을 했는데 전에 이 사람이 무엇을 주문했었는지, 어떤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네, 안내까지 해줍니다. 잘 보세요. VR과 AR입니다. 자, 여행을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자친구를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네, 또는 상사가 기분 나쁘면 네, 뭐 가상 공간에선 죽일 수 있습니다. 네. 자, 영화의 마지막입니다. 2001년에 만들어진 영화예요. 네,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감독이 누구예요? 네, 3단체네요. 그죠? 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2001년에 지금의 이 세상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그런 SF 영화를 보면 여러분은 우리랑은 상관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남편이랑 같이, 남편은 저랑 같이 봤는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네, 불면 저는 같이 봤고 그때는 저랑 결혼을 했을 때였거든요. 네, 그럴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같이 보면서 제가 그랬죠, 남편에게. 자기야, 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공부해야 될 것 같아. 그랬죠. 근데 왜? 저거 다 데이터잖아. 저거 전부 다 데이터잖아.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해야 되겠어 라고 얘기를 했죠. 그 데이터베이스를 공부를 했느냐?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제 인프라 쪽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드웨어 쪽으로 계속 공부를 했는데, 네, 인공지능 세대는 지금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 여러분의 인공지능 세대입니까? 굉장히 많이 흡사하죠. 굉장히 많이 흡사하고 이런 그 세대가 어떤 거는 아주 가까이에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주 가까이에, 그리고 조만간에 이루어질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어떤 3단체는 이미 앞선 생각들을 가지고 뭔가 사업화시키고 플랫폼을 만들고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내서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작업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런 영화 한 편만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인공지능의 세대, 4차 산업 세대가 되면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의 직업은 다 없어지고 모든 게 이제 기계가 하게 되는 그런 세대가 될까요? 사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지성 씨의 에이트라는 책에서도요, 마치 도입 부분을 읽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정말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 인공지능 시대가 오기는 합니다. 4차 산업의 시대는 우리가 막는다고 안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전부 다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게 여러분 그 일반인들에게 두려움을 줬던 그 시기가 언제냐면 2016년에 세계 경제 포럼 연차총회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렸어요. 그때 회장으로 있었던 클라우드 슈밥이라는 사람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뭐라고 발표했냐면 2020년까지 700만 개의 직업은 사라질 거다. 네, 그리고 200만 개의 직업은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결국 500만 개의 직업은 없어진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이건 사실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 공포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바로 공포스러운 단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어린 랩런트들, 공부하는 랩런트들에게는요. 야, 너 판사 해봤자 소용없어. 이거잖아요. 너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1등이구나. 그래, 잘했어. 근데 너 판사 해봤자 돈 못 번다? 너 판사 직업이 없어져. 이거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공포를 주고 있는 거죠. 근데 물론 판사 직업, 의사 직업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저는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SDS, LG CNS 대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그런 IT 관련된 그런 직원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받는데 정말 많이 방향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하드웨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워낙 많은 장비들을 팔 수 있었으니까 뭐 그 장비에 판매하고 나서 유지보수 비용만 줘도 회사 직원들 월급을 다 준다. 그리고 나머지 새로 파는 거는 전부 다 순이익이 되는 거죠. 그런 시장이었는데 그런 하드웨어 시장이 이제 반토막이 됐죠. 왜요?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하드웨어를 1000대 팔아야 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1000대를 사야 될 필요가 없어진 거죠. 하드웨어 성능이 워낙 좋으니까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단 10대만 사도 충분한 만큼의 그런 성능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는 거죠. 시대가 변화되는 겁니다. 네,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기계가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답을 아는 거는 기계가 할 수 있어요. 그건 정말 기계가 잘하거든요. 근데 답을 알 수 없는 거는 기계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4차 산업 시대가 되면 완전히 직업은 정말로 많이 줄어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집니까? 그게 아니라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게. 네, 위기가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정말 복음 가진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플랫폼이고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그거 에이트라는 책에서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기회라는 거. 네. 자, 나중에 네, 700만 개의 직업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클라우드 슈밥이라는 사람이 나온 거 보이십니까? 19년도에 7월 달에 다시 말을 바꾸죠. 꼬리를 싹 내립니다. 네, AI로 인해서 더 다양한 직업이 훨씬 더 많이 생길 거라고요. 직업이 없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 반복했던 직업은 줄어들고 새로운 직업들이 계속 창출되죠. 네, 유튜브라는 거 5년 전, 10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뭐 아주 어린아이에게도 물어봐도 다 대답을 하죠. 나도 그런 사람 돼서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라고요. 네. 자, AI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요? AI는 학습하고 추론하고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요 아래쪽 피라미드에 빅데이터와 이걸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 이런 기술들이 없이는 서비스라는 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I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빅데이터,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함께 공존해야 되는 거죠. 현주소에요. 워낙 많은 그런 지금 나와 있는 AI의 기술들이 어디까지 왔니라는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언론에서도 나와 있고 유튜브 검색하시면 워낙 많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처음 아이비엠이라는 회사에서 딥블루라고 하는 AI를 통해서 체스 게임을 했는데 이겼어요. 인간을 상대로 최초로. 근데 그 다음 게임부터는 다 졌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냥 최초로 이겼어라는 정도. 그게 97년이네요. 그리고 제퍼디라고 하는 미국의 퀴즈쇼에
IBM의 왓슨이라고 하는 그런 AI를 넣었죠. 근데 그 AI를 통해서 퀴즈쇼를 76번 연속 우승했던 사람, 그리고 최다 그 상금을 받아갔던 사람들과 그 3번의 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3번 다 왓슨이 이겼죠. 여기서 키는 뭐가 되냐면 이겼다라는 키가 아니라 첫 번째 키는 이겼다라는 거였어요. 사람을 이겼어. 두 번째 키는 사람의 언어를 바로 이해했어. 그리고 우리 퀴즈 할 때 버튼을 빨리 누르는 사람이 이제 승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아주 빠른 속도로 이해했고 빠르게 답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자연어에 대한 처리가 가능해졌다라는 게 키가 되고요. 알파고는 우리나라의 이제 그런 AI에 대해서, 저 알파고 나왔을 때 우리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5, 6학년 애들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알파고 나오면 이제 지구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봐.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죠. 근데 그 알파고에서는 이겼다라는 관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바둑의 뭐 대국이나 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바라본 관점은 이 인공신경망, 네, 이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알파고 스스로 학습을 하고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확률적인 것들을 찾아냈다라는 게 그게 키워드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리브라투스라고 하는 또 다른 또 AI가 있는데 얘는 포커 게임이에요. 저는 사실 IT 하면서도 게임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세상 게임을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컴퓨터만 보면 공부해야 되는 도구처럼 보여가지고 누릴 줄을 몰라요. 컴퓨터를 봤을 때. 근데 포커 게임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속임수,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속일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게 된 거죠. 네, 그게 이제 키워드가 되고요. 닥터 왓슨. 네, 굉장히 왓슨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죠. IBM의 창시자 이름을 따서 IBM에서 만든 그 인공지능은 왓슨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닥터 왓슨은 의사 왓슨입니다. 그래서 의사 왓슨은 이제 뭐 국내에서는 가천대 길병원에서 처음 도입을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 19년도 3월 달에 순천향대학교에서 발표한 거예요. 의사 3명 중에 1명은 뭐로 대체될 수 있겠다? 인공지능의 왓슨으로 대체되는 게 가능하겠다라는 거죠. 왜 가능한 겁니까? 네, 대량의 임상 데이터를 한 번에 읽어서 그 사람의 병에 대해서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지금 의사를 아주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들은 지금 새롭게 계속 논문들은 발표가 되고 있고 이런 임상 데이터들은 올라오고 있는데 그걸 다 받지 못하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을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희 딸이 이제 아파서 병원에 한참 동안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사람이 이렇게 의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거를 정말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한 달 정도 열이 났는데 떨어지질 않는데 그 원인을 아무 곳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검사를 다 해도.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네, 여기 얼제스 학교 다니거든요. 학교 보냈더니 나왔어요. 학교 보냈으면 났습니다. 그냥 지금 그 이후로는 이제 아프거나 뭐 그런 거 없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AI가 너무나 잘해주는 거죠. 근데 AI가 못해주는 거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대처 능력이 없어요. 제가 딸이 둘인데 큰 딸이 3살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애가 엉엉 우는 거예요. 왜 우냐 그랬더니 엄마 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팔 올려봤더니 팔을 못 올리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무슨 일이 생겼다고 밤 11시에 애를 데리고 응급실에 갔죠. 그랬더니 잘생기신 남자 의사 선생님이 아이 앞에 탁 이렇게 아이 눈높이를 맞추더니 우리 딸 이름이 서연이거든요. 서연아, 팔이 아팠어? 네, 이러면서 우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다 고쳐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려고 쑥 드는 거예요. 2시간 동안 못 들고 막 엉엉 울었던 애가 저는 진짜 팔이 어떻게 된 줄 알았거든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그냥 바로 쑥 들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인공지능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해야 됩니다. 네, 의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많지는 않죠. 네, 분명 그럴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인공지능으로 바라볼 수 있는 네, 이전으로 넘겼는데 이유가 나오는 거는 자, 뭐 투자. 네, 월스트리트에서 네, 인공지능의 켄슈라는 사람이 이제 입사를 하죠.
뭐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캔쇼가 입사를 하고 나서 그리고 투자를 담당했던 직원 600명 중에 단 2명만 남고 전부 해고됩니다. 뭐 그런 사례, 그리고 법률적으로 변호사를 대신하는 거, 이런 부분들도 인공지능은 다 해낼 수 있고요.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공부하려면 이제 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 코딩 시켜요. 학교에서. 코딩도 인공지능이 합니다. 네, 코딩도 인공지능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코딩을 어떻게 하냐면 GitHub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이제 뭐 프로그램 하시는 분은 조금 아실 텐데 그 인터넷 공간에는요 오픈 소스들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제가 프로그램 짠 거에 대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짰어라고 집어넣는데 그 전체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질문합니다.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짜고 싶어라고 정보를 주면은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소스 코드들은 싹 가져다가 저 대신에 나열해 주는 거죠. 100% 인공지능이 진행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공지능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창작? 그죠? 일본에서는 인공지능이 소설을 썼어요. 근데 네, 입선을 했습니다. 네, 인공지능이 쓴 소설, 인공지능이 만든 광고를 사람이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창작적인 부분도 인공지능이 하네요. 그리고 또 미래 예측 보고서는 나왔습니다. 미래를 예측한대요. 어떻게 예측을 할까? 얘는 기계잖아요. 근데 미래 예측은 무속인도 못하잖아요. 과거는 맞추지만 미래는 못 맞죠. 왜요? 저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럼 미래 예측에 대한 보고서는 뭐냐?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를 데이터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거를 판단하는 거죠. 이건 사실 미래 예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는 1초나 2초 뒤에 일어날 일.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내 앞에 갑자기 급정거렸을 때 여러분 피할 것 같죠? 못 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자, 여러분, 네, AI 선생님도 초등학생 애들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답니다. 차라리 차별 안 해서 좋대요. 예쁜 애들은 예뻐하고 안 예쁜 애들은 안 예뻐하고 너무 많이 까분다고 미워하는 선생님 아니어서 좋대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저는 정말 영화 좋아하거든요. 네, 판타지 영화를 정말 좋아해요. 하루 날 잡아서 딱 쉴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24시 영화만 봅니다. 그날 걸음수 봤더니 15걸음 걸었더라고요. 화장실도 3번 간 거예요, 3번. 네, 살짝 3걸음 뛰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네, 하루 15걸음 걸었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영화를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펜시브라고 하죠. 네, 할아버지가 자기의 기억을 꺼내요. 그래서 펜시브라고 하는 공간 안에다가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저장된 공간을 해리포터가 들여다보면 그 공간들을 확인하는 거죠. 이런 게 인공지능 또는 4차 산업 환경에서 가능해졌습니까? 가능해졌대요. 네, 현실화된 건 아니지만 보고서가 나왔죠. 어떻게 해요? 네, 우리 뇌에다가 작은 칩을 하나 집어넣어서 뇌파를 감지해서 그걸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거죠. 네,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런 다음에 그거를 집어넣어 놓고 이 사람이 나중에 치매가 걸렸다거나 그랬을 때 그 디지털 신호를 다시 기억으로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런데 영상은 넣을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감성은 안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뭔가 기술들은 굉장히 나와요. 근데 어딘가 계속 빈 공간이 있다라는 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만이, 창조의 영이 함께 있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공간은 기계가 이렇게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이라는 거죠. 네. 자, 30분 되면 알려달라고 했는데 30분 안 넘었죠. 네. 제가 너무 이 이야기에 심취돼가지고 너무 깊이 들어갈까봐 시간 되면은 얘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AI라고 하는 거는요, 서비스예요. 그 AI 서비스는 데이터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AI 안에는요,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컴퓨터 사이언스는 이런 것을 써요. 3을 넣고 5를 넣으면 더하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프로그램을 짜는 거는 더하기라는 부분을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3 넣고 5 넣으면 결과는 8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그 더하기를 짜는 게 프로그램이었는데 프로그램을 짤 수 없는 분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굉장히 쉬운데 컴퓨터는 어려운 거. 얘가 고양인가? 얘가 갠가? 이런 것들. 생김새도 비슷해요. 다리도 4개예요. 털도 있어요. 귀도 2개예요. 눈도 2개예요. 다 똑같아. 근데 우리는 이게 고양인지 갠지 알아요. 근데 이걸 프로그램을 짜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들어낸 게 머신러닝이죠. 그럼 어떻게 만들어냈을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거죠. 3과 5를 넣으면 결과 답 8이 있어. 이런 데이터를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를 집어넣어주면요. 거기에다가 알고리즘 하나를 넣어주는 거예요. 선형 알고리즘 또는 뭐 인공신경에 관련된 알고리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듈을 하나 딱 집어넣어주면 그 데이터를 그 기준에 맞춰서 계속 배열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고양이 사진을 주면 그거는 고양이. 여러분 이미 쓰고 있잖아요. 페이스북에서 친구 인식하는 거, 명함 저장하는 거. 그리고 이 하초 뭐지 하고 사진 찍어서 검색하면 바로 나오죠. 무슨 종류 하초. 네, 인공지능 안에서도 특히나 머신러닝 그 분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해진 거죠. 자,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만든 게 이제 알파고가 되고 알파고 제로는 이런 데이터 자체를 안 집어넣었어요. 기본적인 바둑을 두는 방법만 두고 스스로 계속 학습하게끔 만들어서 알파고 제로와 알파고가 대결했는데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은 그런 알파고가 알파고 제로에게 100전 100패를 한 거죠. 네, 제로가 100승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제가 인턴십을 한다 그랬잖아요. 작년 19년도 인턴십을 했을 때 봄에 이 4차 산업 관련된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실제로 이제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해보는 걸 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아이리스, 붓꽃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붓꽃의 품종을 구분하는 거. 이걸 이제 파이썬이라는 랭귀지로 프로그램 짜서 이런 거를 이렇게 구별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게 인공지능이고 이런 게 머신러닝이야 라는 거를 이제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자, 아이리스 붓꽃의 종류가 이렇게 많대요. 붓꽃의 종류가 이렇게 품종이 많은데 뒤에 데이터를 보고 싶은데 네, 오른쪽에 있는 게 데이터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수많은 데이터들을 먼저 집어넣는 겁니다. 이 붓꽃의 종류는 뭐 예를 들어서 꽃받침의 길이는 얼마고 꽃잎의 개수는 몇 개고 꽃잎의 넓이는 얼마고 뭐 이런 내용들을 다 집어넣는 거죠. 수많은 그런 종류의 것들은 이 품종이야 라고 정의를 해주는 거죠. 뭐죠? 입력이 들어갔고 결과가 만들어졌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사진을 딱 대면 얘가 무슨 종류의 아이리스 꽃이다라고 표시가 되는 거죠. 원리상으로는 되게 간단해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인공지능과 딥러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또 하나의 주제가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옵니다. 블록체인 하게 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거 있죠? 뭐예요? 비트코인. 2017년, 18년도인가요? 국내에서는 어마어마했어요. 뭐 뉴스마다 신문마다 비트코인 뭐 누가 사기당했네, 뭐 했네, 돈을 얼마를 벌었네. 근데 지금 투자해라, 투자하지 마라, 그죠? 그런 이야기 많았습니다. 비트코인은 사실 그런 금융 분야의 분야로서만 들어갔는데 비트코인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 기술 바로 블록체인 알고리즘이 들어간 거죠. 암호 알고리즘이. 블록체인 암호 알고리즘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될까요? 한 200명, 100명 정도라고 200명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200명의 인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같은 블록을 여러분이 다 같이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부를, 거래 장부를. 한 군데서 거래 장부, 은행에서 관리하고 정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장부를 저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기 뒤에 있는 이재영 안수집사에게 안수집사님 제가 1000만 원 보낼게요. 그랬으면 좋겠다. 1000만 원 보내줬으면 좋겠다. 보낼게요 라고 해주면 자, 그냥 보내서 한 군데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다 어나운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재영 안수집사에게 1000만 원 보냈습니다. 장부에 기록하세요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 장부가 얼마가 있는지 보내졌는지를 체크해서 장부에다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한 군데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서 관리하는 게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해커. 그럼 원래 저는 잔액이 뭐 한 100만 원? 100만 원밖에 없었다고. 100만 원 밖에는 아니에요. 100만 원씩이나 하죠. 네, 한 10,000원밖에 없었다고 보죠.
10,000원밖에 없었어요. 근데 전 10억으로 부풀리고 싶어요. 그럼 내가 나 잔액이 10억이야 라고 기록해서 이야기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죠. 왜요? 여러분 모두가 내 잔액이 10억이 아닌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해킹을 할 수 있어요? 다 바꾸는 건 아니고 50%보다 한 명 더 많게 51% 어때? 그걸 하는 거죠. 51명을 포섭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10억 있다고 할 때가 너네 다 있다고 해? 그럼 내가 거기서 얼마씩 띄워줄게. 아, 이런 거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포섭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만들어서 올리게 되면은 49명은 아닌데 51명이 맞대. 그럼 맞는 겁니다. 근데 이게 100명만 있으면 51명까지는 제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0,000명, 그 다음에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이 되면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은 암호화 기술 중에서도 해킹하기가 가장 어려운 암호화 기술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블록체인을 그냥 단순하게 이런 비트코인에서만 썼느냐? 비트코인을 발표됐을 때 그 안에 논문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 이퀄 비트코인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 사용되는 분야는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혹시 성장건축에 237 센터에 헌신하시고 남은 돈 있으십니까? 투자하십시오. 그럼 저랑 친하게 지냅시다. 투자하신 후에. 네, 불명 가트너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성장 규모가 3조 달러, 그리고 2020년만 해도 120%가 오를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도 관심을 가지고 암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죠. 데이터 암호화해 주는 데는 가장 좋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클라우드, 이게 제 전문 분야예요, 원래. 그래서 제 전문 분야를 소개하려니까는 제일 간단하게 뭐죠? 구글이라는 사람이 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각자 다 가지고 있어야 돼? 너무 당연한 듯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엑셀 프로그램을 내가 이 PC에도 깔고 저 PC에도 깔고 회사도 깔고 집에서도 깔고 왜 그래야 돼? 그냥 엑셀은 그룹에 놔둬. 그리고 엑셀에서 사용했던 문서도 넣어놔. 그리고 그냥 달마기로 아무 데서나 그냥 확인하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네, 너무나 간단한 이론 아닙니까? 그게 이제 클라우드의 시작이에요. 그런 거는 구름 속에 넣자. 구름 위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그런 관심 없고 나는 그냥 쓰자. 이런 거죠. 네, 이게 이제 클라우드의 시작, 클라우드라는 단어의 시작인데, 그래서 뭐 하냐면 여러분은 뭐 아이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이런 공간에다 사진을 저장하고 문서를 저장하고 구글 독스를 통해서 문서를 같이 소통을 하고 공유를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다만 그런 용도로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 회사에서는 서버를 구입하지 않아요. 네,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우리가 서버 1테라 디스크에 어느 정도 용량에 뭐가 필요합니다라고 요청을 하고 사용한 만큼만 돈을 내는 거죠. 그럼 뭐가 좋은데요? 우리 회사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화재가 발생해서 서버들이 다 타버렸다. 그럼 고객 데이터는 이런 거는 이렇게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존하려면 이 지역에도 저 지역에도 그 지역에도 분산해서 넣어놓고 동기화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미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 거는 우리가 가져다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대한민국에 전쟁이 나도 그 우리 회사의 데이터는 다른 나라에 안전하게 보존이 돼서 서비스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형태의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그 다음에 개발 플랫폼,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전부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로 되고 있고요. 이 시장은 굉장히 앞으로도 커질 거예요. 네, 지금 7년째 1위를 하고 있는 회사가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회사예요. 그리고 MS 마이크로 서비스의 애저라는 회사, 다 3단체가 장악하고 있는 회사들이네요. 그죠? 네, 그 회사들. 그리고 알리바바가 지금 4위로 가 있는데 뭐 시간 문제다 그러죠. 네, 중국은 내수만 잡고 있어도 금방 2위로 그냥 올라가 버리죠. 네, 그게 이제 나라가 크고 인구가 많고 그랬을 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꾸 오늘 춤추게 만드네요. 네. 팔도 짧고 다리도 짧고 안전키나 킹키나 똑같은데.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회사에서는요, 이런 클라우드 공간에, 퍼블릭 클라우드 공간에 우리 회사 고객 데이터를 집어넣는 건 너무 민감하죠. 그럼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하고 이 분야가 제 전문 분야입니다. 네. 나중에 자, 관심 있으신 분들 따로 오시고요. 클라우드 시장은 이렇게 성장되어져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빅데이터네요. 어떤 형태화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모아놓고 사용하는 거죠. 근데 빅데이터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과학 잡지 네이처는요,
향후 10년 안에 세상을 바꿀 키워드다라고 얘기합니다.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뭐다? 권력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저는 리눅스를 아주 오래 전에 했거든요. 근데 그 오래전에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공부했던 이유가 리처드 M 스톨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라는 걸 만들면서 정보는 공유될수록 그 가치가 커진다. 그 말이 20대인 저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좀 마음에 와닿는 말이었어요. 저는 사실 그때는 불신자였고요. 마음에 와닿는 단어였어요. 뭔가 공유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저에게 좀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여대를 다니면서 여학생들보다는 남학생들하고 더 많이 어울려 다니면서 리눅스 공부를 했는데, 네, 알파고의 소스 코드는 이미 오픈됐어요. 알파고 소스 코드는. 그 알파고 프로그램이 소스 코드가 완전히 오픈됐어요. 여러분이 가져다가 그걸 구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픈소스 시장은 그런 거예요. 왜 오픈했을까요? 그걸 여러분이 가져다가 써도 쓸데가 없는 거거든요. 쓸 수가 없어요. 왜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알파고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소스 코드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소스 코드가 오픈이 돼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 키가 뭐예요? 데이터죠. 데이터를 얼마나 모으느냐가 키예요. 그 데이터를 얼마나 모으느냐가 키인데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작년에 11월 달에 법안이 하나가 개정이 됐어요. 세계의 데이터 3법 중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법안이 통과가 됐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좀 더 모으기가 좋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어떤 쇼핑을 하거나 이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록은 남겨지죠. 근데 그 기록이 여러분이 누구인지만 알지 못하도록 보호하면 그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됐거든요. 근데 개인정보 보호가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법안으로 풀어놓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상업화하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요, 이제 하나 더 보죠. 너무 길게 가는 것 같아서 5G 기술입니다. 뭐죠? LTE보다 20배가 빠릅니다. 2기가짜리 영화 하나를 다운로드 왔는데 0.8초. 와우, 안 놀라시네. 네, 네, 안 놀라시네. 네. 자, 초고속입니다. 그리고요, 초저지연.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 야, 스탑하면 바로 탁 멈춘다는 거죠. 스탑하고 나면 사고 났어. 네,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그렇게 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 5G가 나오면서 왜 자율주행 자동차가 같이 단어들이 나오냐면 5G의 기술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딱 들어가면 완전히 빛을 내거든요. 네, 그리고 초연결 1km 안에 있는 몇 개입니까? 100만 개의 장비를 연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게 5G의 기술이에요. 그냥 5G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제 뭐 하겠다? 빠른 속도로 뭘 통해서 네. 5G고요. 지금 레벨 5가 전혀 사람 없이 움직이는 거고 올해 7월 달부터 국내 제품 안에 이제 레벨 3로 손 안 대고 운전할 수 있는 네, 연애할 땐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저희는 필요가 없습니다. 제발 핸들 잡어! 이런 거죠. 핸들 잡어. 넌 저기 떨어져 있고 이런 상황인지라. 네. IoT 기술은 이렇게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뭐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그 모든 것에 인터넷을 연결해서 뭘 하고 싶을까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착용하고 있는 시계, 옷, 신발까지 전부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뭘 하고 싶지? 데이터를 모으려고 하는 거죠. IoT는 데이터를 모으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의 SNS까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든 기록물들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돼서 저장을 해야 되겠네요. 어디에?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블록체인으로 암호화를 시켜야 되겠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데이터를 가공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서비스로 만들어서 자동차에 넣거나 또는 로봇에 넣거나 또는 작은 기기에 넣거나 그럼 그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정리가 되시나요? 아, 그런 거구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은. 그런데 더 어마무시한 게 나왔어. 양자 컴퓨터. 두둥. 네. 양자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뭐냐면 컴퓨터는 되게 단순해요. 전기가 통하면 1, 전기가 멈추면 0입니다. 0과 1을 가지고 여러 개의 전선을 가닥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요. 두 가지 속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0과 1을 같이. 와, 되게 신기하죠?
근데 그 양자 컴퓨터는 두 가지 속성을 같이 가지는데 도넛의 그림을 보면 다 도넛이 크림에 뭐 딸기라고 해도 딸기가 하나도 안 발라진 게 그래서 전기가 안 통하는 거. 딸기가 다 발라진 게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양자 속성을 가지는 거죠. 예전엔 0과 1 두 개로만 표현됐다면 자 이거를 큐빗이라고 표현하는데 3큐브만 돼도요. 가지의 수가 몇 가지예요? 경우의 수가 8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8가지를 0과 1만 가지고 컴퓨터가 계산했다면 이제 3큐빗이면은 그 0과 1로 표현했던 거를 이렇게 8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거로 멈춘 게 아니라 17년도에 IBM에서 뭘 했습니까? 50큐빗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17년도에 50큐빗 어마어마했거든요. 우와 50큐빗이래. 저게 도넛이 50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엄청난 데이터, 엄청난 양이, 처리량이 되겠죠. 근데 2018년도에 구글에서 75큐빗, 100큐빗을 넘으면 터미네이터, 인간처럼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컴퓨터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75큐빗 이후에 100큐빗까지는 가기는 너무 멀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주장들도 많이 있죠. 자,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후대가 살아갈 시대예요. 네, 앉아서 수학 공부 열심히 풀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제부터 방정식 공부, 인공지능의 방정식이 중요하대. 이런 공부가 필요한 시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4차 시대, 에이트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4차 산업혁명 시대까지는 기계처럼 여러분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잖아요. 전 진짜 그랬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게 삽질이에요. 될 때까지 하는 거. 네, 정말 저는 잘합니다. 그거를 하나님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을 해요. 될 때까지 하는 걸 잘하는데 그런 저가 살아가기 좋은 세상이었죠. 근데 기계처럼 살면 인공지능에 대체된다. 발음도 안 되네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에이트 책에서는 8가지 키워드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대체되지 않고 싶으면 뭐 해라? 아날로그적인 생각을 해라. IT 기계 다 적고 상상을 해라.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지 생각을 해라 라고 하고요. 창조적 능력을 가져라. 공감 능력을 가져라. 그건 기계가 못한다. 철학적으로 해석해라. 그리고 융합하고 적응하고 협력하고 이런 단어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상 관점에서 그렇죠. 근데 지금 여러분 4차 산업에서 가장 키워드는 이것들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교육에서도 이것들을 심으려고 합니다. 단어 자세히 보세요. 이미 여러분은 극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미 여러분은 가지고 있다고요.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거네요. 와,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창조의 능력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요. 초등학문이래. 뭐가? 철학이. 철학 공부하라고 엄청 얘기하거든요. 철학이 초등학문이래요. 누구? 그리스도. 네, 세상 학문을 뛰어넘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할 때 정말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11장 2절이에요. 지혜의 영, 지식의 영, 영화를 경외하는 영, 그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미 우리 후대들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 맞아요. 우리가 안 믿어서 그런 거지 맞습니다. 그래서 뭘 하면 되죠? 정답 뭐예요?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네,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9가지 포인트 뭐죠? 공감 능력. 네, 그냥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4차 산업이라는 단어 안에서 무슨 키워드를 여러분이 뽑아내서 이게 복음 안에서 지금 어떻게 알려주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네, 62가지 안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메시지 정리하면서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인도받아 왔는데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62가지 삶으로 네, 완전하게 이미 인도하고 계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또 눈물도 흘렸죠. 한번 62가지 다시 한번 여러분이 묵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플랫폼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플랫폼. 오늘 플랫폼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주셨어요. 플랫폼은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만 본다면 모이는 공간? 네, 그런 공간입니까? 뭐 기차역에서 내리고 타고 뭐 등등등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사전적으로 보면 플랫폼이죠. 자, 저희가 생각하는 플랫폼은요,
모이게 하는 힘.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사실 오늘 오전에 와서 메시지를 들어야 되나 하면서 좀 고민도 했었었는데 네, 좀 많이 피곤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오늘 오전에 오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하고 정말 놀랐습니다. 네, 모이게 하는 힘이 플랫폼입니다. 가운데 이 공간을 보세요.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힘이죠. 어떤 이유로 모이게 합니까? 물이 필요한 사람은 우물가로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떠나야 될 사람은 공항으로 갈 수밖에 없죠. 뭐죠? 원하는 것을 있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힘. 그게 플랫폼이죠. 답을 줄 수 있는 곳입니다. 물을 줄 수 있고 비행기를 태울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플랫폼입니다. 자, 이 동그라미 안에 여러분의 모습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플랫폼은 또는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현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럼 만들어냅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저의 경우를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2018년도에 7월 달에 7월 2, 3, 4 맞나요? 그때 저희 예원교회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말씀드렸듯이 리눅스를 원래 했던 사람이에요. 2000년에 책도 냈고 리눅스를 하는 이성미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인정을 해줘요. 제가 잘하는 게 삽질이라고 했잖아요. 네, 좀 아쉽고 미안하지만 아이들을 제 손으로 키우지 못했어요. 리눅스라는 거 공부해서 성공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그래서 노력은 없어지지 않죠. 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성미 정도면 하고 어디 가서 리눅스 얘기했는데 제가 밀리면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자죠. 기분 나빠서 어떻게 내가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네, 그 정도로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력한 만큼에 대한 자신감을. 근데 그 전에 뭐 7월 달 전에 5월 달부터 계속 회사에서는 클라우드 쪽을 좀 준비 좀 해달라고 해주실 수 없겠냐고. 간사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싫다고. 지금 제가 그때 딱 5월 달에 정말 영적 서밋이 너무너무 되고 싶어서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간 거예요.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가서 교회 가까운 데서 이제 미션홈도 하고 포럼도 하고 그다음에 뭐 메시지 말씀도 듣고 뭐 공예배 다 참석하고 토요일날 핵심 산업 이러려고 가서 딱 시작해서 2달밖에 안 지났는데 뭐 이제 회사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난 절대 싫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오직 복음만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듣질 않았죠. 근데 새벽 메시지에 믿음의 승부사, 현장의 승부사, 헌신의 승부사 메시지가 나오는데 화요일이 현장의 승부사였거든요. 그날 기도 수첩을 하는데 1% 살려라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복음으로 너무너무 행복한 시기였어요. 그때가 가장 성령 충만하고 정말 행복한 시기였었는데 저희 남편의 모습을 딱 보는데 어깨가 너무 무거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다 놨어요. 하나님 제 짐이에요.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 했는데 남편은 다시 짊어지고 오는 거죠. 꾸역꾸역 없는 것까지 더 해가지고 막 짊어지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내가 먹여 살릴게. 회사 때려쳐라. 네, 그래서 때려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랑 저랑 기도를 했죠. 아빠 RTS. 우리 집에서 제일 똑똑하거든요. 들으셨죠? 네, 아빠 RTS. 그래서 우리 막 기도를 했어요. 우리 아빠가 정말 회사 때려치고 1년만 RTS 갔으면 좋겠다. 그랬던 상황이거든요. 5월 달에 회사 그만두고 네, 그랬던 상황인데 믿음의 승부사, 현장의 승부사 딱 나오는데 1% 살려라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냥 해야 되는구나. 근데 저는 프리랜서잖아요. 소속은 돼 있지만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강의를 안 하면 돈이 안 들어와요. 강의를 한 만큼 돈을 벌어요. 열심히 하면 돈을 잘 벌고요. 쬐끔하면 쬐끔 벌고요. 네, 근데 그거를 내려놔야지 되는 상황이죠. 근데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했죠. 그 대신에 하나님께 딜을 했죠. 하나님, 제가 왜 이사 왔는지 아시죠? 제가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게 앞서서 공예배를 빠지거나 훈련에 빠지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그냥 하나님이 막으신 걸로 알고 그냥 그때 바로 때려칠랍니다. 아시아의 문을 막으신 걸로 알고 그냥 바로 때려칠랍니다. 하고 하나님께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 공부를 시작했는데 근 6개월이 넘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제가 우리 딸이 맨날 놀리는데 좀 있으면 반백살이거든요. 네, 많이 놀리는데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잤어요. 네, 일주일에 다 합쳐서 8시간. 네, WRC 때도 메시지 안 빼먹었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토요 핵심 산업까지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남은 시간은 전부 공부를 했죠. 근데 너무 정말 그런 감정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나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게 느껴졌어요. 나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게 느껴졌어요. 책 한 권을 딱 잡는데도 그 책에 하나님의 그런 사인이 들어갔고, 웹페이지 하나를 검색하는데도 거기 안에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갔고, 그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 안에 들어가고, 때론 힘이 빠지면 수요 예배 때 정확하게 힘주는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공부하게 되고, 그렇게 공부를 했죠. 네, 그때 사진은 되게 예쁜데 살도 많이 빠져가지고. 네, 남편이 그러니까 그때 남편이 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잠을 잔 거는, WRC 때도 메시지 다 참석을 했어요. WRC 가서 메시지 듣고, 그리고 도시락 받아가지고, 도시락이 최고 맛있죠 또. 도시락 받아가지고, 회사 가서 밤새고, 아침에 와서 샤워하고, 제가 잠자는 시간은 차로 이동하는 시간. 그 시간만 잠을 잤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 나이에, 네, 그만큼 한다는 거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강의를 했죠. 첫 번째 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하는데 SDS 직원들 강의를 했어요. 25명 정도가 있었는데 금요일 날 오후에 제가 강의하는 과목은 일주일을 들어요. 일주일을 들으러 오는데 회사에서 비용을 대주는데 한 170만 원, 뭐 비싼 거는 200만 원 이렇게 주고 와서 교육을 들으시거든요. 근데 강의를 했는데 마지막 오후 수업을 준비를 못 했어요. 네, 그것까지는 다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했죠. 정말 미안하다. 나는 여기까지만 준비를 했다. 나중에 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걸 통해서 정보를 주겠다라고 했더니 교육생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강의를 워낙 오래 했기 때문에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제가 더 잘 알아요. 근데 저는 썩 잘하지 못했어요. 막 지금처럼 이게 좀 풀렸죠. 제가 긴장이 처음 긴장한 것처럼 막 이렇게 버벅거리고 뭔가 잘 찾아내지 못하고 아는 것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교육생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들어본 중에 최고로 좋았던 강의라고. 근데 그 음성이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사람의 입을 통해서 위로하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너가 최고로 잘했어. 너가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는 봤잖아. 네, 그런 음성으로 들렸거든요. 근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저희 남편이 제 옆에서 가장 많이 봤잖아요. 당신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게 보였어. 라고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과정을 이제 걸쳐서 또 하나의 엄청난 사건이 하나가 또 저에게 있었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시죠, 여러분? 다락방. 네, 30년 예정 영상 준비했는데 그냥 패스할게요. 시간 없으니까. 제가 처음으로 중직자 대회를 참석을 해봤어요. 중직자 대회. 18년도에 12월 달이었나요? 그때 참석을 했는데 다락방 30년 역사 해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 분들의 영상들이 쭉 나오는데 그때 그 영상을 딱 보고 사실 저는 다락방 안에 있었지만 이제 다락방 안에 들어온 지 12년 그리고 진짜 복음이 저에게 들어온 지 7년 차밖에 안 된 아직 7살짜리 어린아이예요. 네, 어린아이인데 제가 이 상임위원회 분들 30분짜리 영상을 그분들이 다락방 역사 속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셨는지를 딱 봤을 때 저분들이 만들어 놓은 대로가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구나 라고 느꼈어요. 저는 하루하루 치이면서 넘어지고 매달리고 넘어지고 하니까 어떻게든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길 중에 시로라리 하나 있는 거 그걸 겨우겨우 놓지 않으려고 잡고 질질질질질질질 끌려가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저를 끌고 가기 위해서 이미 앞서서 돌을 치우시고 대로를 만들어서 편안하게 끌려오도록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근데 제 뒤를 우리 랩런트들이 저를 보고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거를 딱 알게 되니까 내가 중직자로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네, 극가 서리 집사가 중직자를 품게 된 게 그때 처음이었죠. 그러면서 뭘 생각했냐면 저는 하나님과의 이명계약은 1대1로 맺어지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왜 너만 해? 너 뒤에서 따라오는 너를 바라보고 오는 최소한 너희 집에 자녀 둘은 있잖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임용 계약을 생각해라는 질문을 주셨고, 그래서 제가 30이라는 숫자를 잡았어요. 뭘 것 같아요, 30? 네, 저희 남편은 그러더라고요. 나 30을 잡고 왔어, 이번에. 그랬더니 30개 다락방? 아이, 그거보다 좀 더 써. 30개 지교해? 헤이, 해내겠냐?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30개 RUTC 플랫폼을 잡았습니다. 그때. 237 나라에 저 많이 썼어요. 237 나라, 이름 아직 등록되지 않은 나라까지 그냥 대략 300개로 치고, 네, 그 중에 제가 10분의 1은 제가 하랍니다, 하나님. 네, 제가 다 하고 싶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 할 수 있는 플랫폼 만들어줘야 되니까 237 나라의 30개 플랫폼은 제가 하랍니다. 그런데 제 성격 아시죠, 하나님? 일을 엄청 벌리는 스타일이에요. 네, 어떻게 벌리냐면 옆집 아줌마가 집을 샀대요. 그래서 어디에 샀어? 어디 샀대요. 갔어요. 집을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해서 그날 제가 계약하고 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했죠. 자기야, 나 집 샀어. 네, 실제 그랬습니다. 네, 예,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거 해야지 하면은 그거밖에 볼 줄은 몰라요. 그래서 삽질을 잘해요. 다른 주변 거를 전혀 못 보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제가 하지 않게 해주세요. RUTC 플랫폼 36군데 제가 안 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증거하게 해주세요. 증인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저의 CVDIP를 만들었죠. 만들어서 날마다 이걸 기록했어요.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그러면서 계속 품고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2019년도에 어떤 분이 저에게 팔라완의 정조 목사님이 농인들을 위해서 컴퓨터 교육장을 하나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조언 좀 해줘. 어떤 거 들어가야 되는지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전에 미리 모퉁이 돈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11조를 내듯이 저도 한 부분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릇 준비로 모퉁이 돈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희 가정도. 이제 이 모퉁이 돈은 어느 정도 쌓였고, 그래서 237 센터에 두 아이, 얼지에스 이서연, 얼지에스 이서연 이름으로 우리 헌신하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동기가 너무 가득 찬 것 같아서 기분이 영, 네, 뭔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영 마음에 안 내키는 거예요. 그리고 있었을 때에 그런 이야기가 들렸고, 그때 그냥 알았어요. 하나님이 여신 RUTC 현장이구나. 그것도 노바디 현장이구나. 그걸 알았죠. 제가 한 게 아니라 정말 전혀 저랑 관련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저를 불러서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네, 그게 네, 저의 플랫폼 현장이었습니다. 30군데 RUTC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요. 또 다른 플랫폼 현장은 이렇게 IT 플랫폼을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IT 관련된 인턴십들을 계속 진행을 하는데 그 랩넌트 데이 때마다 진행을 하는 게 있고 봄에 가을에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네, 자,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열어주신 현장입니다. 저는 LVTMPO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LVT까지는 개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입니다. 네, 레버리지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지는 나의 삶이 되는 거고요. 그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뱃세를 준비되어지고요. 트랜스미션, 전도, 선교 품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게 되고요. 그것까지는 저 개인이에요. 근데 노바디 현장, 플랫폼, 아웃소싱은 현장이죠. 그럼 결국 사도행전의 나, 영적 서밋, 그 되어졌을 때 어디? 현장의 문이 열리는 거. 이렇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의 현장의 문은 이렇게 교육장 하나를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한 달 내내 토요일마다 용산을 갔어요. 어떤 컴퓨터가 더 좋을까? 무조건 새 거 사야 돼. 네, 빔 프로젝터도 사자. 책상이랑 걸상은 여기서 사가지고 가야 되나? 거기서 사야 되나? 열쇠로 거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사자. 네, 이렇게 AP도 사자. AP 종류는 어디까지가 좋을까? 프린터기도 사자. 이러면서 네,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고 네, 그리고 2013년도에 플랫폼 전쟁이라는 말씀을 유 목사님께서 주셨어요. IT 플랫폼 현장을 통해서 산업 메시지로 주셨는데 네, 미래를 대비하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걸어갈 30년의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누구를 위한? 후대를 위한 바로 여러분이 플랫폼입니다. 네, 여러분이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 그 누구든 여러분을 만나면 복음을 듣게 되고요, 답을 알게 되고요. 네, 답을 얻는 곳이 플랫폼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플랫폼이에요. 어디를 이끌고 갈? 4차 산업에서 우뚝 서게 될 후대를 이끌고 갈 플랫폼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에요. 네, 아이고. 네, 지금부터는 이제 안내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요거 좀 소개하고 싶어서 2020년에 IT 플랫폼으로 인턴십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인턴십에서 랩넌트 데이 인턴십은요, 이미 6가지 주제를 만들었어요. 같이 함께 협력하는 사역자들과 함께 만든 그런 플랫폼이고요. 바이오 테크놀리지까지 1월부터 6월까지 진행을 하는데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하반기에 똑같이 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면서 같이 나아가는데 사실 이거보다는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청소년 신학원이 있어요, 봄가을에. 그 신학원을 기준으로 해서요, 신학원 때는 대학과 청년 랩런트들과 함께 IoT라고 그러네. 그 iOS 그리고 안드로이드 기반의 프로그램 개발법에 대해서 같이 저희가 팀장을 세우는 교육을 할 거예요. IT 전문인들이. 팀장, 그러니까 이건 IT를 알아도 괜찮고 몰라도 괜찮습니다. 앞서서 유 목사님이 주셨던 플랫폼 전장의 말씀은 IT인들, BIT인들, 랩넌트가 모일 수 있는 그 플랫폼 공간을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어진 장이에요. 그래서 청년 대학 랩넌트 중심으로 3월부터 6월까지 또 9월부터 12월까지 저희는 팀장으로 훈련을 시키는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청소년 신학원이 딱 딱 종료를 하면 그 팀장들이 청소년 신학원에 참석했던 많은 이 부분에 관심 있는 친구들과 복음 관점에서 필요한 앱이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소통을 하고, 그리고 소통된 결과를 가지고 같이 팀을 짜서 팀장 교육한 그 청년들과 그리고 랩런트들과 그리고 저희가 함께 그 하나의 프로그램을 기획에서 개발, 발표까지 쭉 전체를 한번 한 해 동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이런 부분을 수도권 랩런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온라인 안에서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내용들을 다 공유를 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아직 타 지역은 사실 랩넌트 데이는 온라인으로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같이 소통을 할 수 있고요. 네. 그거는 아직까지는 그 타 지역까지는 묶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네. 끝내달라는 뜻이죠? 네. 끝내달라는 뜻입니까? 네. 자. 제 이메일 어드레스가 없네요. 네. 나중에 저는 예원교회 집사를과 IT 인턴십에서 언제든지 뵐 수 있으니까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와 소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플랫폼 자리에 참여한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